안녕하세요. 렌토의 오디오 책방 렌토입니다. 지난 한 주일 잘 지내셨는지요? 저도 잘 지냈습니다. 오늘은 예쁜 목소리로 혼자 진행하지 않고요. 여러분께서 좀 더 쉽고 재미있게 하기 위해서 가수 이동훈님 모시고 진행하려고 합니다. 가수 이동훈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가수 이동원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근데 저도 목소리 이렇게 해야 돼요? 아니에요. 동훈님 목소리 자연스럽게 해주세요. 네, 목소리가 너무 네. 듣기 좋으셔서 네. 저도 이걸 열심히 청취하고 있습니다. 네, 동훈님 자기 소개 좀 해주시죠. 네, 미련 상남자 명월 이렇게 세 곡 발표해서 지금 열심히 홍보 중이고 활동하고 있는 가수 이동원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거기에다 제가 덧붙이자면요. 이동원님은 정말 노래 잘하세요. 아직 활동한 지가 얼마 안 되셔서요. 많이 알려주지 않았는데 이번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시고 애청해 주세요. 네, 그리고 렌토가 진행하는 오디오 책방 중요 키워드가 뭔지 혹시 동원님 아세요? 아니요, 키워드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까 컨닝 했잖아요. 아, 그래요? 네. 건강, 돈, 행복. 네, 네, 아까 지금 써 있는 거 얼른 봤어요. 그러면 동원님, 네, 네. 우리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들 중에서 네. 가장 비싼 게 뭔 줄 아세요? 다이아몬드. 아, 물론이죠. 다이아몬드. 네, 근데 다이아몬드를 많은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또요. 네. 뭐 금, 네, 또요. 마이크. 역시 가수다운 대답이십니다. 뭐 토지, 별장, 선박, 항공기.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장 많은 돈을 지불하는 게 뭔지 아세요? 글쎄요. 식비? 문화생활비? 좀 더 크게요. 좀 아, 올리세요. 크게. 가격을 올려봐요. 규모를. 네네네. 그러면 건물 구입비. 그렇죠. 네. 주택입니다. 네. 그 중에서도 한국의 가장 대표적인 주거 형태가 뭐죠? 자꾸 다 보신다. 한국에만 있는 문화죠. 아파트 문화. 네, 맞습니다. 제가 오늘은 다른 책들 모두 제치고요. 빅데이터 부동산 투자 2022-2023 대전망이라는 책입니다. 혹시 동원님께서 여기 소제목하고요. 출판사분 읽어주시겠어요? 소제목하고 출판사 이름. 네네네. 네. 소제목은요. 이거예요. 예. 거대한 변곡점 앞에 선 한국 부동산 시장. 네, 여러분에게 제가 이번에는 영상을 띄우지 않고 이 네. 책의 내용들을 사진 찍어서 올릴 텐데요. 예. 혹시- 출판사가 어디죠? 여기 보이세요? 작은 글씨로 되어 있네요. 네, 클라우드 나인. 네네네. 아, 예. 네, 지은이는 김기원과 정세윤 씨입니다. 네. 거대한 변곡점이라고 했는데요. 2022년과 2023년도에 예. 어떤 변곡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힌트를 드리자면요. 네. 변곡점에서는 상승을 할 수가 있고 하락을 할 수가 있어요. 예. 그러면 과연 이 책은 상승을 얘기하려고 했을까요? 하락을 얘기하려고 했을까요? 둘 다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책이 땡. 이렇게 두꺼운데 엄청 두껍고 표지도 굉장히 멋스럽고 네네네. 고급져 보입니다. 아 근데 근데 네네네네. 변곡점이라는 말이 저한테는 생소하거든요. 예. 그게 무슨 말이에요? 변화는 꼭지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어떤 변곡점이 있는데요. 지금은 거대한 하락의 자리에 와 있어요. 예, 예. 지연이 김기용 씨 같은 경우는 저희 이 변곡의 지점을 2022년이 아니라 2021년 10월 달에 이미 변곡점에 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렇다면 아마 하락. 네네. 예. 그럼 제가 동호님에게 네. 그래프를 먼저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이런 것들이 되면 자요. 아니, 학교 다닐 때도 네네. 이 그래프 뭐 이런 거 아주 경계하고 쳐다보고 그랬어요. 제가 예쁜 목소리 들려주면 청취자님들이 솔솔 잠이 온다고 그래서 제가 이동훈님 잠 깨우시라고 불러드렸더니 동훈님이 주무시면 어떡해요. 네. 저희가 지금 그래프가 상당히 디테일하네요. 예. 예.
지금 무릎, 허리, 어깨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요. 부동산 네. 시장 사이클입니다. 아, 거기에 비유를 네, 어깨, 네, 허리, 네. 무릎에다가 네, 비유를 네, 했다. 네, 네. 아, 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사실 지난 시장은 어마어마한 상승을 해왔던 시장이에요. 그렇죠. 예, 그 상승이 그 하락을 시작한 지점을 지연이는 2021년 10월 달로 보고 있고요. 거대한 하락의 시작을 올해 가을이나 내년 봄 혹은 내년 초순 중반으로 보고 있어요. 22년 말이나 네. 23년 초로 네. 거대한 하락의 시작을. 예. 아니 네. 이미 하락은 시작했지만 바닥을 거기로 이제 가장 바닥을 찍고 더 무섭게 하락을 한다고 보고 있는 거죠. 네. 부동산 하락이라고 하면은 얼마나 그 사이클이 갈까요?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글쎄요, 시장 자체가 굉장히 예. 느리게 움직이는 시장이니까 예, 꽤 맞아요. 시간이 길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그 부동산 하락의 기간은 5년에서 7년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하락하는 네. 그 기간을 그러면 과연 그동안은 계속 내려간다는 그렇죠. 말씀. 네. 그러면 2022년이라고 하면 저희가 그거를 정말 안 좋은 말이긴 한데요. 만땅으로 잡아서 네. 2002자가 들어가는 이 연도 끝까지 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는 심리도 많이 작용하겠고요. 네. 물론 이 부동산 시장이 움직이는 것은 거대한 세계 시장과 같이 움직여요. 네. 네. 혼자서 움직이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지난 코로나 시절처럼 엄청나게 유동성이 있었잖아요. 네. 네. 그 유동성의 그 첫 번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글쎄요. 누군가 돈을 많이 풀었죠. 아, 네네네. 압니다. 네. 그 양반들이 풀었죠. 네. 네. 전 세계인들이 다 반대했는데 자기들만 열심히 찍어갖고 막 풀었어요. 네. 우리 옆댕이 나라 살고 있는 양반들. 맞죠? 아니에요. 아니에요? 전 세계가 같이 풀었어요. 제가 알고 있는 두 나라가 예. 돈을 무한대로 찍어냈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요? 예. 지금 동원님이 말하는 그 나라가 어딜까요? 우리 맞아요. 옆에 있는 나라 하나하고 네. 저쪽에 우리 우방이라는 나라 하나하고 네. 그 한 지난 몇 년간 예. 돈을 굉장히 많이 찍어냈다고. 맞아요. 그로 인해서 세계 시장이 변화가 일어났다고 저는 맞아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저같이 네. 이런 거에 관심 없는 사람도 뉴스를 네. 통해서 그 정도는 알고 있어요. 저보다 더 많이 아시는데요. 아, 그래요? 제가 동원님한테 오늘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저 이제 선생님하고 이거 같이 하니까 저까지 유식해지는 것 같아요. 저 원래 노래밖에 잘 모르는데. 동원님은 굉장히 센스가 있으세요. 지금 동원님이 실방도 하시는데요. 실방에 가보시면 아마 여러분들 재미를 많이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동원 놀이터라고 치시고 실방 들어가시면 실방 시간도 나왔어요. 그리고 동원님, 제가 네. 사실 이 책을 들고 온 이유는요. 네. 작년에 제가 2021년이라는 빅데이터 부동산 투자 책을 읽었어요. 네. 예. 이 책도 보면은 한국 부동산 시장에 거대한 변곡점이 시작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종합 투자 점수와 2020년 책에서 말하는 종합 투자 점수가 달라요. 그럼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번 그 2021년 책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전국 세부 지역별 빅데이터 종합 투자 점수 랭킹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네. 사실 이 두꺼운 책 제가 동원님한테 선물로 준다면 네. 동원님이 다 읽으실 것 같아요. 아니, 절대 안 읽죠. 그럼 어떤 부분 읽고 싶으세요? 글쎄요, 뭐 이렇게 밑줄 쳐서 주시면 그 정도 읽어보고 네. 다른 용도로 쓰죠. 다른 용도는 라면 냄비 받침. 네, 농담으로 듣겠습니다. 여러분 절대 안 되십니다. 제 생각에는요. 저희 이 방송 나간 다음에는 렌토의 오디오 책방에서 소개한 다른 책은 몰라도 이 책들은 주문하실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저도 뭐 책을 담쌓고 사는 건 맞는데 네. 제 관련된 전문 분야의 책은 있는 대로 다 읽어버리는
제가 필요한 거. 네네네. 그러니까 제가 전직에 필요한 전직을 예. 하고 있을 때 그때 필요했던 서적들은 뭐 있는 대로 다 읽었고 네네. 지금 이제 현직에 종사하면서 또 현직에 관련된 책들은 또 많이 봤고 네. 그러니까 저한테 필요한 책만 골라 읽는 습관이 있어서 네. 다채로운 책들을 많이 읽는 편은 아니에요. 네, 그렇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부동산, 우리가 자가를 살고 있던 전세를 살고 있던 월세를 살고 있던 부동산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무조건 다 이렇게 연관성이 있고 개연성이 있죠. 뭐 그렇죠. 전세를 살든 월세를 살든 그것도 부동산이고. 그럼요. 그럼요. 그분들이 장차 꿈으로 자기 네. 부동산을 소유하고 싶은 욕망들이 다 있을 것이고. 네. 그러니까 부동산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겠죠. 그러면 과연 내가 살고 있는 이 집이 오를까? 떨어질까? 나는 100이라는 돈을 주고 집에 샀는데 이 집값이 80으로 간다면 나는 견딜 수 있을까? 만약 내가 100이라고 주고 산 집이 60으로 간다면 그때 나의 멘탈은 안전할까? 이런 생각들 해보셨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제가 이 책을 들고 와서 여러분 이 책이 좋아요 라고 얘기해도 아이 너 뭔 헛소리를 하고 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으세요. 그러신 분들은 빨리 이 방을 나가시면 돼요. 다만 그래 너의 얘기를 듣고 내게 도움이 된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누르시고요. 함께 해주시면 돼요. 그렇죠. 지금 이걸 빨리 끄고 나가시는 분들은 이제 멘탈도 같이 나가시죠. 네. 재산도 같이 나가고. 네. 오늘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해주신다고 하는데 지금 이걸 끄고 나가시면 뭐 팔자지 뭐. 예. 전국 세부 지역별 빅데이터 종합 점수 랭킹이요. 지난 2020년 11월 기준으로 나온 게 있고요. 그리고 지금 2021년 12월 전국 6만 세대 이상 시군구 종합 투자 점수 랭킹이 나온 게 있어요. 네. 동원님이 1위부터 지금 36위까지가 있는데요. 네. 1위, 3위 정도 네. 작년 2020년 기준으로 투자하기 좋았던 곳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게 투자하기 좋았던 곳이라는. 네, 그렇죠. 이게 20년, 네, 21년? 이게 20년 기준으로 20년. 11월에 나왔는데요. 이게 네. 21년에 발행됐어요. 이 책이. 네네. 자, 1번 경북 안동, 네. 2번 경남 창원 네. 중에서도 마산 하포구, 네, 네, 네. 네, 그다음에 경북 구미시, 네. 그다음에 충남 천안시 남동구. 네. 요 정도가 한 1, 2, 3, 4위 정도 되네요. 네,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이때 여기다 투자했으면 좋았다. 네. 그런 내용이죠? 그렇지요. 그렇고요. 그리고 전국 세부 지역별 빅데이터 종합 투자 점수 랭킹에서 저희가 마지막을 볼까요? 마지막? 네. 그러니까 가장 투자하면 안 되는 그래서 지역.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뻣뻣하시구나. 왜요? 동남구에 사시거든. 동남구가 어디예요? 천안 동남구. 아, 네네. 우리 아버지 여기 사시거든요. 네. 축하드려요. 언젠가부터 전화를 받으면 아버지가 나한테 좀 거만해지셔가지고. 그리고 네. 이제 이게 전국 랭킹 중에서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갈게요. 마지막에 그 3개 정도만 해볼까요? 여기 저희가 있네요. 네. 저희가 137, 8. 네, 여기에 세 지역이 나오니까 이걸 이야기하면 되겠네요. 네네네네. 네. 자, 뒤에서부터 3등 하신 대전 중구. 네. 야, 이 대전이 이렇구나. 대전이 너무 많이 올랐죠. 네. 서울 노원구. 네. 그다음에 대전 서구. 네. 야, 꼴찌 3등 안에 대전이 2개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전이 지나치게 많이 올랐다는 이야기고요. 아, 상대적으로 그렇죠. 그렇네요. 많이 올랐으니까 이제 안 오를 거란 얘기죠. 그렇죠. 아. 그리고 이 책 전에요. 2018년 대전망이 있었어요. 네네. 그 대전망 책에서 이 책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네. 대전 중구, 대전 서구를 사라고 했었어요. 18년도에는 네네네. 앞으로 오를 거니까. 네, 지금은 어떻게 돼요? 이제 이해됐네. 이제 팔아라는 뜻이죠? 이제 팔아라. 근데 그건 본인들이 알아서 한 얘기예요. 우리가 뭐 여기서 팔아라 하면 빨리 안 부동산에 되죠. 전화 좀 하고 올게요. 우리 집 좀 빨리 팔으라고 그러게. 아이 참 방송은 하고 가셔야죠. 큰일 났네. 걱정이네. 지금 네. 2022년, 2023년 대전망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네. 근데 저기 아까 거기서 볼 때랑 다르게 네.
투자하기 좋은 지역은 붉은색으로 표시가 됐어요. 지금 페이지가 1, 2, 3, 네. 세 페이지인데요. 네. 붉은색이 지금 몇 개 나와 있죠? 1, 2 뭐라고요? 3. 아우 깜짝이야. 아, 죄송합니다. 하나, 둘, 셋입니다, 네, 여러분. 네. 죄송해요. 네. 네. 자, 경남 거제시가 1위에 올랐네요. 점수가 네. 75%. 네. 그러니까 투자하기 가장 좋은 지역 1위가 경남 거제시가 떴고요. 네네. 자, 2위 네. 경남 창원시 마산구 하포구. 네, 마산 하포구가 네네. 투자 점수가 66%. 65% 아닌가요? 네, 그거는 그 밑에 거고요. 네네네. 65%입니다. 돋보기를 끼고 오셔야죠. 아, 죄송해요. 자, 그다음 3위가 네. 경남 창원구 진해구. 네, 여러분 이게 지금 진해구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국을 다 놓고 봤을 때 네. 투자하면 좋을 법한 곳 순위를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네. 1위 경남 거제, 2위 경남 창원시 마산 하포구, 네. 그다음에 3위 경남 창원시 진해구. 네. 여기가 65% 정도 지금 투자 가치가 있다. 네. 그다음에 충남 당진시. 네. 당진도 시로 승격됐구나. 그럼요. 충남 당진 네. 64%. 네. 자, 이 정도의 비율로 지금 1, 2, 3, 4위를 차지하면서 투자 가치가 있다. 현재 시점으로. 네. 그러면은 그 밑에 인구 15만 이상의 도시이면서 네. 그 외에 이 많은 도시들은 어떻게 되나요? 전부 다 투자 네. 점수가 굉장히 낮군요. 푸른색을 가지고 있죠. 네. 푸른색 지역에는 쳐다보시면 안 됩니다. 어, 그리고 설령 이 붉은색 글씨조차도 네. 앞으로 대세 하락이 오게 되면 같이 짧게는 3개월에서 6개월, 길게는 1년 정도 멈칫하거나 같이 동반 하락할 거예요. 네. 하락할 수도 있어요. 그때는 기회로 보셔야 됩니다. 항상 위기는 뭐다? 기회다. 그렇지요. 네. 그러면은 가장 사기 좋은 때는 언제일까요? 가장 예. 많이 떨어졌을 때. 네, 그 떨어졌을 때를 우리가 모르죠. 여기가 네. 진정한 바닥인지 예. 무릎인지는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가장 많이 떨어졌다고 생각하는 그 지점에서 바로 어디를 가시냐면 그때를 2, 3년을 보시면 돼요. 예. 병곡이 시작되고 2, 3년쯤에 사실은 경매나 공매로 물건들이 많이 쏟아질 거예요. 앞으로 예. 만약 이 빅데이터에 저는 빅데이터를 신뢰하거든요. 예. 왜냐하면 사실은 이세돌 구단도 예. 인공지능 이름 아세요? 예, 알아요. 누구죠? 알파고. 그렇죠. 내 친구도 있어요. 그래요? 알파고 같은 사람이. 아, 그래요. 예. 알파고한테 뵙기를 들었잖아요. 예.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빅데이터에 의존해서 이게 맞다고 정말 믿으면 또 많은 경매 물건들이 나올 때 그때 어떤 이 위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집이 없으신 분들이나 또 갈아타실 분들은 이 시기에 그 지점을 찾아가는 것도 사실은 본인의 몫이군요. 네, 본인의 몫이고 제가 나중에 어떤 앱을 설명해 드릴 거예요. 네. 이 회사에서 만든 앱이에요. 그 앱은 매일 업그레이드 되기도 하고요. 네. 매주 업그레이드 되기도 하고요. 그럼 유료겠네. 매달 아니에요. 무료예요. 우와, 이분들 좋은 분들이다. 네, 네. 굉장히 오, 그 좋은 프로그램을. 이제 알고 있었어요. 제가 좀 빨빨거리면서 돌아다니는 타입이라서 네. 좀 정보를 캐치하는 능력이 좀 빨라요. 그러시군요. 네, 감사합니다. 그럼 뭐 부동산 많이 사놓으셨다는 얘기네? 아닙니다. 그런 개인적인 질문을 하지 마시고요. 네, 우리 돌직구 이런 거 좋아해요. 네, 그래서 지금 일단 부동산을 사는 거는 지금까지 사지 않으셨던 분들은 조금 기다리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그 더 전문적인 세부 사항은 렌트 오디오 책방이 아니라 제가 좀 이따 알려드릴 그 앱에 들어가서 확인하시고 정리하시고 그리고 그 앱을 보는 방법조차도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음 화에서 다루도록 할게요. 고급 정보니까 좀 복잡하겠죠? 아니요. 간단해요? 네, 간단하지만 네.
여러분에게 궁금증도 유발시키고요. 어떤 앱일까? 나쁘다. 모르시죠? 궁금해. 궁금하면 500원. 그리고 동우님, 네. 이 책 읽어보니까 도움될 것 같아요. 예, 저한테도 많이 호기심이 지금 발동하고 있고요. 네네네. 요거 끝까지 들어보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네. 귀를 쫑긋하고 있습니다. 네, 평소 같았으면 벌써 졸았을 거예요. 졸립지 않죠? 네. 네. 지금 아직 안 졸려요. 네. 다행입니다. 졸음 유발 목소리. 동우님, 네. 혹시 영끌이라는 말 아세요? 영끌이란 말은 좀 처음 듣는 말이고요. 쌍끌, 싹끌 뭐 이런 얘기는 많이 들어봤죠. 쌍끌은 뭐죠? 어선에서 쓰는 쌍끌이 맞아. 쌍끌이 예, 어선 그물. 영끌은요. 네. 제가 설명해도 될까요? 그럼요. 네. 2020년 중반부터 2021년 그 중반까지요. 2030 세대들이 영혼을 끌어모아서 집을 산다는 뜻으로서 영끌이 나왔어요. 네. 영혼까지 다 끌어모아서 집을 산다. 네. 그렇죠. 제가 그 세대인데. 그렇죠. 네. 만약 그러면 왜 동호님 그때 영끌 하셨어요? 그렇죠. 진짜 혼신의 힘을 다해서 그거 딱 하나 그러면 했으니까. 그 사람들마다 2030 세대가 다르겠지만요. 네. 영끌에서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 정도 될까요? 영끌에서요? 네. 기존의 방식대로라면 7-80% 대출을 차지하고 있었죠. 그렇죠. 많은 분들이 그렇게. 네네네 맞아요. 근데 예. 많이 낮춰지기도 했죠. 예. 사람마다 또 신용에 따라서도 다르고요. 그렇죠. 그러면 네. 과연 우리가 은행 금리가 올랐잖아요. 네. 그러면 영끌들은 좋아지나요? 힘들어지나요? 더 힘들어지겠죠. 그렇죠. 왜요? 네. 대출의 그 이자 비율이 높아지면 네. 집을 사고도 집값이 오르는 거에 반해서 이자가 더 세니까 그렇죠. 감당하기 힘들어지겠죠. 네, 그러면은 잠시 후에 이 책의 추천사와 프롤로그는 제가 읽어드려도 될까요? 잠시 후에요? 네. 예. 맨날 잠시 후래. 죄송합니다. 궁금해 죽으라는 거잖아요. 실질금리와 기준금리 등에 대한 이야기요. 그리고 이제 이 책의 장이 5장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한번 보실래요? 네. 네. 1장, 2장, 3장. 4장, 5장. 그죠? 근데 지금 제목 보여드릴게요. 네. 1장이 부동산 시장이 변곡점에 도달하였다. 네. 2장이 네, 부동산 정책에 따른 부동산 시장 분석. 네, 3장이 전국 17개 시도 진단과 시도별 향후 전망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2021년 6개 유망 지역 리뷰. 네. 예. 그다음에 저는 5장. 아마 많은 분들이 2022년, 2023년 네. 종합 투자 점수 랭킹과 유망 지역이 궁금하실 거예요. 예, 이게 제일 궁금하겠다. 그죠? 그렇죠. 네. 이것도 그러니까 화면을 통해서 이제 바로 오랜 시간 보여드리도록 할 거고요. 결정적으로 얘가 지금 5장이 네, 어디 네, 네. 지역이 투자 유망 지역이다. 근데 없어요. 없다예요? 예. 그 지금 얘기하면 이걸 누가 들어요? 있다 없어요. 그래야지. 아니요. 대책을 네. 없어도 아, 그 다음 방향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네. 없어도 변곡점. 그럼 제가 아까 부동산의 진정한 바닥 기억나세요? 예. 부동산의 진정한 바닥은 네. 추측컨대 네. 2027년부터 2029년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아, 진정한 네, 바닥을. 네, 네. 아, 네. 거기 그게 아마 이건 저희가 추측이에요. 음. 어떤 분들은 그러세요. 자기가 좋아하는 전문가나 자기가 좋아하는 인공지능이나 데이터를 따라오면서 만약 거기서 100% 맞지 않으면 화를 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그러면 이런 책 안 봐야지. 그렇죠. 그럼 본인이 전망하고 맞아요. 그럼. 모든 결정을 누가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거죠. 맞아요. 동호님 말씀이 정답이에요, 여러분. 네. 최후의 결정은 본인이 하는 거예요. 그럼 그에 따른 책임도 내가 지는 거고. 그렇죠. 여러분이 만약 돈 벌면 그 돈 저희들한테 주시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저희들은 도움이에요. 그죠? 예. 도움이고 좋은 책을 소개함으로써 나는 이 책을 굉장히 좋게 봤어요, 여러분. 그리고 저는 그렇게 말할 만한
자격이 있어요. 저 나름 생각할 때 그렇게 얘기를 드렸어요. 저는 도우미로서 소개해 주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떤 분들은 너 이런 거 소개했잖아. 근데 나 네 말 따라 이렇게 했는데 왜 안 되는 거야? 이렇게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 독자분들은 그런 분들 안 계실 거예요. 제가 그럼 너무 바보 같은. 다 수준들이 높으시기 네, 때문에 그래요. 이걸 가지고 뭐 렌터님 보고 책임져라, 뭐 아니 이 지은이 보고 책임져라 이러실 분들은 안 계실 거예요. 네, 그렇죠. 저도 그렇게 믿을게요. 네. 그러면 이제 바로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책 추천사는 홍춘웅님, 리치고 인베스트먼트 대표가 썼어요. 아까 제가 리치고라는 앱, 그 회사 설명과 앱을 보는 법은 책 소개 이후에 말씀드릴게요. 일단 추천사를 볼게요. 그는 29년간 거시경제 지표를 분석하는 일을 하였는데요. 주변 지인들이 부동산 어떻게 보세요? 라는 질문을 많이 던진답니다. 그는 부동산 시장 분석이 어렵지 않다고 합니다. 크게 보아서 3가지 지표를 보면 대략적 설명이 나온답니다. 첫째는 경기 동행 지수입니다. 경기가 좋아지면 주택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높고 반대로 경기가 나빠질 때는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2020년부터 시작한 강력한 랠리를 설명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지표를 더 보는데요. 바로 실질금리입니다. 실질금리라는 것은 우리가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을 때 적용되는 금리로서 물가 상승률을 뺀 것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지표를 더 보는데요. 바로 실질금리입니다. 실질금리는 우리가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을 때 적용되는 금리에서 물가 상승률을 뺀 것입니다. 예를 들어 대출 금리가 3%인데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4%라면 실질적인 금리 부담은 마이너스 1%가 되는 셈이죠.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일 때는 대출 부담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출이 크게 늘고 또 주택을 사려는 사람도 늘어납니다. 2022년 초에 국내 실질 대출 금리가 역사상 가장 최저 수준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대출을 받아서 주택을 사려는 사람들이 늘어난 것이겠죠. 그러고 나면 지인들이 하는 질문이 어디를 살까요? 입니다. 그러면 그는 빅데이터 부동산 투자 2022-2023 대전망을 읽어보라고 말씀드립니다. 지역별 주택시장의 동향은 물론이고요. 미래 입주 물량이 한 군데, 한눈에 알기 쉽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의 고향 대구 아파트를 사려는 친척에게 차트를 보여줄 거라고 해요. 20년간 총량 대비 신규 입주 물량 비율을 살펴보면요. 인천과 대구가 2025년까지 상당히 공급이 많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만 보고서 대구 아파트 시장을 판단할 수는 없고요. 그 다음으로 미분양 추이를 살펴보는 게 좋은 방법입니다. 대구의 경우에는 2021년 2월 달 195호를 바닥으로 해서 2021년 11월까지 2177호까지 9개월간 미분양이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그 이후에 상승 탄력이 꺾이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구의 아파트를 매입할 때 신중하라고 말할 것 같답니다. 이 대목에서 서울은 어때요? 하고 묻는 독자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는 책에서 지역별 미분양, 입주 물량, 전세 수급, 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이 상세하게 나와 있으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해요. 리치고 대표님이 쓴 추천사 거의 제가 비슷하게 정리해드렸습니다. 이제는 빅데이터 부동산 투자 2022-2023 대전망, 거대한 변곡점 앞에선 한국 부동산 시장 프롤로그 부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부동산 시장의 거대한 변곡점이 시작됐다. 2021년 1월 출간된 두 번째 저서인 빅데이터 부동산 2021 대전망에서 필자는 한국 부동산 시장은 거대한 변곡점을 눈앞에 두고 있다.
그리고 부동산 시장의 상승세가 1년간은 더 이어질 수 있으며 최대 2년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라고 언급한 바 있다. 또한 2021년 하반기에서 2022년 상반기 무렵에는 서울, 경기, 대구 등과 같이 고평가된 지역들은 부동산 시장의 거대한 변곡점이 시작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전망하였다. 2021년 10월 9일에는 필자의 소통 창구인 블로그를 통하여 부동산 시장이 변곡점이 이제는 시작되었다고 자세히 기술하기도 하였다. 필자는 이번 책에서 한국 부동산 시장에 거대한 변곡점이 시작되었다라는 다양한 근거들을 빅데이터들을 통해 제시하고 있는데 독자들이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타고 인사이트를 받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2020년 중순에서 2021년 중순 사이에는 역사상 부동산 시장이 가장 뜨거운 한 해였다. 부동산 시장이 이렇게까지 뜨거운 상승세를 보인 것은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두 가지 변수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첫 번째는 코로나19로 말미암은 유동성 증가와 초저금리였다. 2020년 3월 코로나의 영향으로 주가가 폭락하고 경제가 셧다운되자 정부는 시중의 유동성을 엄청나게 풀었다. 이뿐이 아니라 2020년 2월에 1.25%였던 기준금리를 2020년 3월 0.75%, 2020년 5월 0.5%까지 인하하며 인위적인 초저금리로 경제가 무너지지 않기 위한 대책을 최대한 펼쳤다. 시중의 유동성이 풀리고 금리가 역사상 최저인 초저금리 시대가 되자 많은 사람이 대출을 최대한 이용하여 투자하는 투자 강풍이 불었다. 대중은 주식, 코인, 부동산 등을 가리지 않고 투자하면 자산 가치가 증가한다라는 생각에 너도 나도 투자하기 시작하였다. 자금이 계속해서 주식, 코인, 부동산 등에 유입되며 부동산 역시 본질 가치를 무시하고 큰 폭으로 상승하게 되었다. 두 번째는 2021년 7월 말에 통과된 임대차 3법이었다. 정부가 인위적으로 부동산 시장에 개입하면서 전세 가격의 급등을 부추기게 되었고 매매 가격도 동반 상승하게 되었다. 예측 불가능했던 위 두 가지 사유 탓에 역사상 가장 뜨거웠던 부동산 시장은 이제 거대한 변화의 흐름이 감지되고 있다. 2021년 10월 이후로 부동산 시장의 열기는 급격하게 식어가고 있고 수도권 부동산 시장에서도 고평가된 지역들은 이미 거래 절벽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왜 이렇게 갑자기 부동산 시장이 식어가고 있는 걸까? 정부는 0.5%로 유지되던 기준 금리를 2021년 8월부터 인상하기 시작하면서 2022년 2월 기준 1.25%까지 급격히 인상하였다. 상승률로 비교해보면 0.5%에서 150%가 상승한 격이다. 초저금리일 때 대출을 받은 사람들이 이자 부담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게 된 것이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풀린 엄청난 유동성 때문에 2020년 하반기부터 인플레이션 문제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어 금리는 지속해서 인상될 가능성이 크다. 즉, 투자 강풍을 불어왔던 요인들이 이제는 후폭풍을 몰아오기 시작하고 있다. 다시 정리해보자. 2021년 8월을 기점으로 하여 코로나로 영향을 받았던 엄청난 유동성과 초저금리의 시대는 끝나가고 있고 정부는 이미 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2022년 7월부터 대출과 관련된 DSR 규제가 전국으로 확대되어 더욱 강화될 예정이다. 그리고 투자 강풍에 의해 그 어느 때보다도 본질 가치 대비 부동산 시장은 고평가된 상황이다. 이미 초저금리였던 2020년에 2030 세대가
소위 영끌하여 역사상 가장 많은 부동산 거래가 이루어졌으며 지금은 매매 수요가 현격히 감소하여 역사상 가장 적은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모든 투자는 내가 매수하는 가격보다 더 비싸게 사줄 수 있는 누군가가 많을수록 성공할 확률이 높다. 주변을 둘러보라. 과연 여러분 주변에는 아파트를 살 여력이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가? 2013년 말부터 시작하여 2021년 말까지 만 8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대세 상승해왔던 수도권 부동산 시장은 이제 상승 에너지가 거의 소진되어 하락의 변곡점에 들어섰다고 판단이 된다. 2022년에는 대선과 지방선거의 이슈가 있다 보니 재건축, 리모델링 등의 아파트는 반등의 흐름이 나타날 수도 있겠지만 일시적인 반등에 그칠 가능성이 더 커 보인다. 많은 사람과 대화를 해보면 부동산이 오랜 기간 상승을 지속하였기에 더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를 많이 하는 것 같아. 하지만 부동산을 포함한 모든 투자는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큰 사이클에 있다. 대다수 대중에게 내 집 마련은 인생에서 중요한 의사결정인데 최고점에서 매수하는 잘못된 결정을 내리게 되면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다. 이것을 잘 알고 있기에 필자는 이 책을 읽는 독자들이 잘못된 의사결정을 내리지 않도록 여러 빅데이터들로 분석한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자세히 기술하였다. 부동산에 관한 의사결정은 자산을 키울 수도 있지만 반대로 나락으로 빠지게 할 수도 있으며 대부분 내 집 마련은 인생에서 가장 비싼 구매 의사결정 중 하나일 것이다. 필자가 개발하고 있는 부동산 관련 빅데이터들은 여태까지 부동산 시장의 방향성을 높은 확률로 맞추었다. 이 책에는 독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부동산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빅데이터들을 최대한 정리하여 제시하였으며 지역별 부동산 시장을 전망하려고 노력하였다. 하지만 필자 역시 절대로 100% 부동산 시장이 이렇게 흘러갈 것입니다 라고 미래를 확정짓지는 않는다.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그 누구도 모르기 때문이다. 하지만 단편적인 근거하에 부동산은 계속 상승하니 지금이라도 내 집을 마련해야 합니다 라고 주장하는 것은 위험한 발언이라고 생각한다. 그러하기에 부동산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빅데이터들을 종합하여 부동산 투자의 위험을 최소화하였고 독자들이 부동산 시장이 흘러가는 방향을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도록 빅데이터들을 시각화하였다. 이 책을 통해 현재 부동산 시장의 상황이 어떠한지 팩트 체크를 해보길 바란다. 시대가 많이 바뀌고 있으며 부동산 시장에도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의 시대가 열리고 있다. 필자는 부동산 시장에 몰아치고 있는 기술 혁신의 파도가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한다. 부동산에 관한 의사결정 하나 때문에 벼락부자가 되고 벼락거지가 되는 세상은 과연 공정한 세상인가? 투자에 대한 책임은 개인에게 있지만 다른 무엇도 아닌 내 집 마련을 하는데도 금전적 이익이 우선시되는 투자 성격이 강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부동산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는 주체인 개인, 기업, 정부 모두 데이터에 근거하여 의사결정을 내린다면 향후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이루어낼 수 있을 것이다. 정부는 철저하게 데이터에 근거해 부동산 관련 정책 의사결정을 하게 될 것이고 기업들은 데이터에 근거하여 지역별로 적절하게 공급을 조절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개인들은 부동산이 본질가치 대비 고평가되었다는 것을 인지할 때 무리하게 부동산을 매수하지 않고 본질가치 대비 부동산이 저평가되었을 때 걱정 없이 부동산을 매수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지금 당장에 이루어지긴 어려울 수 있겠지만 몇 년 후에 빅데이터가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가져오리라 기대한다. 이 책이 내 집 마련을 꿈꾸는 분들에게 빅데이터를 통해 부동산 시장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수도권 아파트의 상승과 하락 사이클을 정리하면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다. 세상 모든 투자에는 계절이 반복되는 것처럼 사이클이라는 것이 반복된다. 대중들의 부동산 투자에 대한 탐욕 심리와 공포 심리 역시 역사적으로 반복됐다. 다시금 언급하지만 통화량은 지속해서 증가해 왔으며 통화량이 증가하는 한 부동산은 지속해서 우상향한다고 필자 역시 생각한다. 통화량이 증가하는 속도만큼 인플레이션 발생 속도가 빨라질 것이고 부동산 가격에 자연스럽게 반영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부동산은 오늘이 제일 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며 대체로 잘 들어맞는다. 하지만 이 책을 읽는 독자들은 부동산이 상승하는 과정에 때때로 대세 하락장이 오기도 한다는 것을 꼭 이해하길 바란다. 서울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확인해 보면 1991년 중순에서 1998년 말까지 약 7년간 대세 하락하였고 2008년 중순에서 2013년 말까지 약 6년간 대세 하락하였다. 그리고 2022년 서울 부동산은 어쩌면 또 다른 대세 하락장의 초입에 서 있을지도 모르는 국면에 있다. 분명히 상승과 하락에 대한 사이클이 존재한다. 그럼에도 최근 몇 년간의 너무나도 뜨거웠던 서울 부동산 시장에 대한 기억 때문에 아직 많은 사람이 공급 물량 부족 등의 이유로 3, 4년은 더 추가로 상승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부동산 관련 수많은 데이터를 연구해본 필자가 판단하기에는 이미 수도권 부동산 시장은 하락의 변곡점에 들어선 것으로 판단된다. 어떻게 하면 부동산 시장의 상승과 하락의 사이클에 대해 잘 설명할 수 있을까 고민하며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1. 상승 변곡점 가로 열고 바닥 가로 닫고 하락이 끝나고 매매 가격이 상승하는 아파트 단지들이 증가하기 시작한다. 거래량이 서서히 증가하고 미분양은 감소하기 시작한다. 대중은 지난 몇 년간 지속된 대세 하락장의 기억 때문에 부동산을 매수하는 것에 확신이 없으며 정부는 여전히 부동산 부양 정책을 할 가능성이 크다. 이때가 최고의 부동산 매수 기회다. 2. 상승 초기 가로 열고 무릎 이하 가로 닫고 대부분 아파트 매매 가격이 상승한다. 거래량이 서서히 많이 증가한다. 즉 부동산 투자 선수들이 본격적으로 매수에 나서는 것이다. 미분양이 잠깐 증가할 수도 있지만 큰 흐름은 지속해서 감소한다. 이때는 하락에 대해 큰 우려 없이 마음 편하게 매수해도 되는 타이밍이다. 하지만 대중은 매매 가격이 바닥에서 오른 것을 보고 다시 가격이 낮아질 것으로 생각하고 더 싸게 사려고 아파트 매수를 보류한다. 그래서 대부분 이 시기에도 아파트를 매수하지 못하고 부동산 시장을 관망하며 기다리게 된다. 3. 상승 중기 가로 열고 허리 정도 가로 닫고 1번 바닥 구간에서부터 아파트 매매 가격이 계속 상승하니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시작한다. 하지만 이미 매매 수요가 매우 강해진 부동산 시장은 규제해도 잠깐 주춤할 뿐 매매 가격이 지속해서 우상향한다. 심지어 입주 물량이 많더라도 부동산 투자에 대한 심리가 이를 이겨내고 매매 가격이 상승한다. 하지만 이때까지도 상당수의 대중은 가감하게 내 집을 마련하지 못한다. 정부가 규제를 시작하니 집값이 조금은 잡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부동산 규제 대책인 2017년 8월 2일 대책 이후 부동산 관련 신문 기사들은 대부분 수도권 입주 폭탄이 예정되어 있고
정부가 강력하게 규제까지 하니 수도권 부동산 매매 가격은 상승하기 어렵다는 내용이 유주이다 보니 일반 대중은 집값이 잡힐 것이라는 기대 심리로 내 집 마련을 대부분 보류했다. 4. 상승 말기 가로 열고 어깨 이상 가로 닫고 정부가 규제를 지속하여 강화하고 입주 물량이 많은데도 아파트 매매 가격이 계속 상승하니 이제는 대중의 패닉 바잉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거래량이 엄청나게 증가하면서 상승의 기울기가 더욱 가팔라진다. 또한 부동산 투자 심리가 강하여 수도권 외곽에 있는 지역들의 상승세가 커진다. 정부는 각종 규제 대책을 통해 부동산 매매 가격을 안정화하려고 하지만 매매 가격은 쉽사리 잡히지 않는다. 매도인은 계속해서 아파트 가격을 높이고 심지어는 위약금을 물어주고 매매 계약을 파기하기도 한다. 완전히 매도자 우위 시장이 되어버린다. 만약 매도해야 한다면 해당 상승 말기의 중후반에 하는 것이 가장 좋다. 대략 대중들의 영끌 거래량이 터지고 나서 1년에서 1년 반 정도 후에 매도하는 것이 좋다. 5. 하락 변곡점 가로 열고 꼭지 가로 닫고 이전 구간인 상승 말기에서 영끌 거래량이 증가하고 난 후 1년 반에서 2년 정도 후가 되면 이미 많이 상승해버린 아파트를 매수할 수 있는 수요가 거의 없어지게 된다. 쉽게 말해 기존에는 아파트를 매수할 수 있는 수요가 많았으나 꾸준히 아파트 매매 가격이 상승하여 수요가 감소하고 있었다. 거기다 2030 세대가 아파트를 대부분 영끌 매수했기 때문에 이제는 가격이 많이 상승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욱 많아지면서 아파트를 살 사람들이 상당히 줄어들었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에는 매수세가 줄어들고 반대로 매도세가 강해지며 매매 물량이 증가하기 시작한다. 이 하락 변곡점에 들어서게 되면 집을 내놓더라도 잘 팔리지 않는다. 매도인은 아직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으로 호가를 낮추지 않고 매수자는 더 싸게 하려고 하므로 거래량이 많이 줄어든다. 하지만 사람들은 오랜 기간 지속된 상승 사이클의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여전히 상승에 대해 기대하고 있다. 이때는 지역에 따라서 신고가가 나올 수 있지만 대체로 매매 가격이 하락하는 아파트 단지들이 계속 늘어나기 시작한다. 필자는 이번 사이클에서 2021년 10월에 이 하락 변곡점에 들어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6번 하락 초기 가로 열고 어깨 이상 대다수 아파트 단지들의 매매 가격이 하락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매도하고자 하는 매매 물량은 갈수록 증가하고 매수세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이런 시기임에도 매매 가격 상승에 대해 기대하는 사람들이 일부 있다. 미분양 또한 점차 증가하기 시작한다. 매도인은 매매 가격을 낮췄으라도 매도하려고 하지만 집을 사려고 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 7번 하락 중기 가로 열고 허리 정도 가로 닫고 본격적인 대세 하락장이 진행 중인 시기다. 부동산 관련 온갖 부정적인 뉴스들이 나오게 된다. 하우스푸어, 역전세와 같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온다. 이제는 정부가 규제가 아니라 완화 정책을 펼치기 시작한다. 하락하고 있는 집값을 그냥 보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지 않다. 부동산 시장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미분양은 일정 수준 이상을 유지한다. 하지만 이런 시기에도 입주 물량이 많지 않다면 전월세 가격은 하락하지 않고 우상향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매매로 가야 할 수요가 대부분 전월세로 몰리기 때문이다. 하지만 향후 다가올 하락 사이클에서는 이 부분도 장담할 수 없다. 매매 가격뿐만 아니라 전월세 가격도 사람들의 소득에 대비해서 이미 엄청난 거품이 껴있기 때문이다. 8번 하락 말기
가로 열고 무릎 이하, 가로 닫고. 집을 소유한 사람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시기이다. 이제는 엄청난 공포에 휩싸이게 되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사정이 급한 사람들이 더는 버티질 못하여 경공매로 물건들이 가장 많이 쏟아져 나오며 미분양도 가장 많은 시기다. 이때부터 내 집 마련하기에 아주 좋다. 매수자가 절대 우위인 시장이기 때문이다. 또한 정부는 계속해서 완화 정책들을 꺼내놓는다. 그래서 세금도 절감할 수 있다. 이때 아파트를 매수하면 상당한 이익을 누릴 가능성이 매우 크다. 역사는 반복되지만 항상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다. 과거의 수도권 부동산 시장 사이클이 앞으로도 똑같이 전개될 것이라고 필자 역시 절대 생각하지 않는다. 하지만 우리는 과거의 사이클을 통해서 큰 흐름을 가늠해 볼 수 있다. 부동산 시장의 흐름이 과거와 유사하다면 서울을 비롯한 주요 수도권의 다음 바닥 시기는 2027년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 다만 부동산 시장은 공급 물량, 매매 가격, 전월세 가격 추이, 인구수, 세대수 증감률, 일자리 환경, 소득 또는 물가 또는 전세 가격 대비 매매 가격의 저평가 수준 등 다양한 요인들이 많기에 언제든 변화할 수 있다. 매주 매월 바뀌는 데이터를 보면서 꾸준히 부동산 시장의 동향을 체크해 나가면 더욱 정확하게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별도로 보충 설명이 있는데요. 경기도 외곽 지역은 사이클이 다릅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경기도 지역이 수도권의 사이클에 속해 있지는 않고요. 주요 경기도 지역과 생활이 완전히 다른 경기도 이천이나 평택 등의 경우에는 상승과 하락 흐름이 완전히 다릅니다. 즉, 주요 경기도 지역이 하락하더라도 이천이나 평택 등의 경우에는 상승할 수가 있어요. 물론 그 반대도 가능하고요. 보충 설명 2번으로는요. 이번에도 쌍봉을 물어봤는데요. 필자는 이번에는 수도권 부동산 시장의 흐름이 과거와 달리 쌍봉 없이 대세 하락할 가능성이 더 크다고 예상합니다. 다만 미래 어떤 일이 생길지는 그 누구도 알 수 없고요. 이 때문에 쌍봉을 찍고 대세 하락할지 아니면 쌍봉 없이 대세 하락을 지속할지는 장담할 수가 없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서울과 주요 수도권 부동산 시장의 대세는 이미 하락 쪽으로 서서히 기울어지고 있습니다. 빅데이터 부동산 투자 차례 보면은요, 1장이 부동산 시장이 변곡점에 도달하였다인데요. 이 책의 그 소제목들만 보더라도요, 우리가 대략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제목 순서대로 읽어볼까요? 21페이지에 시작하는 역사상 최대 고평가 상태인 부동산 시장의 금리 인상은 치명타이다. 이번 5월 달에도 금리 인상이 됐죠. 그리고 28페이지 임대차 3법으로 인한 전세 가격 상승은 매매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는가? 인데요. 지금 현재 전세 가격은 점차 내리고 있고요. 그리고 내릴 전망으로 보고 있습니다. 페이지 31. 서울 아파트는 공급 부족으로 몇 년 더 상승할 것인가? 서울 아파트가 공급 부족 현상이 일어나더라도 공급 부족이 반드시 상승을 부르지 않는다는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페이지 34. 2020년 여름부터 2021년 여름까지의 상승은 비정상적인 폭등장이었다. 페이지 36. 수도권 아파트의 상승과 하락을 정리하면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다. 이 부분은 아까 제가 여러분에게 그대로 읽어드렸던 부분이에요. 참고하시고요. 페이지 44. 위기의 신호가 지속되고 있으니 무조건 오른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한다.
2022년 부동산 시장 전망에 대해서는 의견이 저마다 분분하지만 대부분 상승한다고 전망하고 있다. 2022년 3월에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6월 지방선거가 기다리고 있으며 이사철과도 겹치는 점 등을 고려하면 2022년 초 매매 가격 상승은 일정 부분 근거가 있는 주장이라고 판단된다. 다만 서울 주택 구매력 지수는 이미 17년의 기간 중 가장 최저치인 33을 나타내고 있다. 이미 매매 가격 상승에 대한 대출 상한 부담은 역사상 가장 어려운 상황에 있으므로 매매 가격이 더욱 상승하는 경우 서울 부동산 시장에 참여하는 수요는 더욱 감소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게다가 대출 금리는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어서 주택 구매력 지수는 더욱 안 좋아질 것이다. 누군가는 인천, 경기도의 일부 아파트 가격이 서울 아파트 가격과 유사한 수준까지 상승하였기 때문에 앞으로도 갈아타기 수요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주장하기도 한다. 지역별 총 세대수 대비 매물량을 집계한 매물지수를 통해 보면 서울은 매매 물량이 보합 수준으로 안정화되어 있지만 경기, 인천 등은 매매 물량이 지속해서 쌓이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래서 경기, 인천에서 아파트를 매도 후 서울 아파트를 매수하기 위해 진입하기가 더 까다롭다. 수도권이 같은 규제 지역이고 대출 규제가 유지되는 상황이라면 경기, 인천 등에서 서울로 이동할 수 있는 수요도 한정적일 수밖에 없기에 꾸준한 수요가 유지되기 어렵다. 특히 2015년을 기점으로 하여 서울의 연간 거래 신고 건수는 감소하고 있다. 공급이 부족했던 2011년부터 2016년 사이 서울의 거래량은 지속해서 증가했다. 이는 부동산 시장이 좋아지기 시작하여 수요가 증가했다고 볼 수 있다. 반면 2018년 이후 공급 물량이 감소하고 있음에도 거래량이 감소하고 있어 공급이 부족함에도 수요가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확인할 수 있다. 단순히 공급 물량의 부족뿐만 아니라 수요가 감소하는 다른 요인들을 같이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부동산은 하루하루 등락폭이 변화하는 주식과 달리 한번 목표를 향해 움직이기 시작하면 지속해서 한 방향을 향해 움직이는 거대한 항공모함과 같아. 전국 매매 및 전세 시세의 흐름을 확인하면 상승하는 시기 뒤에 자연스레 하락하는 시기가 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지역별 차이는 있겠으나 전국 부동산 시장은 상승이란 목표를 향해 움직여왔고 이제는 반대 방향을 향한 노선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는 변곡점에 와 있다고 판단된다. 부동산 투자에 더욱 신중을 가해야 할 국면에 맞닥뜨리고 있으며 이제는 무조건 부동산 가치가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감에서 벗어날 시점에 와 있다. 하지만 지금은 어딘가로 흘러가기 마련이므로 2022, 2023년 종합투자 점수와 유망 지역에서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기술에 근거하여 아직 다른 지역 대비 안정성 있는 지역들을 선별하여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다. 여기까지가 1장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다시 졸고 있을지도 몰라요. 가수 이동헌님 불러서 마무리 인사하도록 할게요. 네, 좋은 게 아니라 잤습니다. 한숨 푹 잤어요. 아이고, 네. 세상에 이런 멘트를 하셔도 되는 거예요? 유익한 내용이긴 한데요. 네. 좀 듣다 보니까 목소리가 너무 나긋나긋해서 잠이 솔솔 왔어요. 여러분 잘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렇게 장시간 들어주시느라고 애쓰셨고요. 네. 저는 가수 이동헌이었습니다. 저는 렌트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